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보온사 판각 어문의 의례적 분석입니다. 원래 그 보온사 주최측에서 제게 부탁한 게 안 나오나요? 주최측에서 말씀하신 것은 보온사 판각 수료 어문의 가치 이것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전에서 발표에서 그 어문의 판각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수륙 판각의 어문 판각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수륙 어문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제가 주제를 약간 달리해서 판각 어문의 의례적 분석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판각 어문이라고 한다면 의문이 뭐냐면 의례를 실천하는 대본이 어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문과 그 의례에 대한 것들을 의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왜 이와 같은 주제를 잡았느냐 하면 현재 보온사에서는 아직까지 수륙제를 설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16세기에는 설행했을지라도 그랬을 때 이 수륙 어문의 판각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오늘 보온사와 내포가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아니면 설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이 전개됩니다. 선, 의문과 의례설행, 제반문의 차서와 같이 결혼인데요. 주로 수륙 어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륙 어문에 대한 관점의 차이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례의 설행, 의례가 어떻게 설행되고 있는가, 수륙 어문대로 설행되는가, 아니면 수륙 어문의 그 외적 존재와 가치를 통해서 수륙제를 구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얘기와 나아가서는 수륙 어문의 가치를 질문했지만 실제로는 수륙 어문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보온사에서 의례에 관련 의문들이 제가 볼 때는 7, 8종 이상이 나왔다고 보고 그것들은 수륙제를 떠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반문인데 그 제반문의 가치를 한번 보겠다. 수륙 어문은 거의 똑같이 판각됩니다. 복각되다시피 하지만 제반문은 나오는 곳마다 청문 또는 제반문이라 이름을 띠고 있는 것들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수륙제 또는 수륙 의례를 설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제가 드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서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수륙 어문의 특징은 조금 전에 여러 발표자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들은 지반문이라고 우리가 약칭을 하는데 이 약칭하는 것들은 일종의 중례문처럼 그러니까 결계의식까지만 다릅니다. 결계의식 이후 의식은 중례문과 거의 소청 이해에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내지는 중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수륙 어문은 크게 보면 4종, 5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 보온사에서는 자기문을 빼고는 한 번 이상 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륙제들은 대체로 어느 특정 수륙 의문을 바탕으로 수륙제를 설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진 그런 수륙제로 설행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대중소의 차이가 있다. 지반문의 경우와 중례문, 결수문들은 자기문들은 수륙제 어랭 실행문들이고 천지명양 수륙 잡문이란 배비문들은 일종의 부속 소문 같은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청되는 대상들에게 어떤 공양을 대접하고 목욕을 대접한 대접의 문제 내지는 순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이제 얘기를 진행한다면 앞에서 보셨지만 그 중례문과 결수문은 차이는 수인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인데 이 문제는 천지명양 수륙 제2찬요가 중례문이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래에 있는 수륙 무차 평등 제2찬요는 소례결수라고 해서 작은 문이라고 합니다. 이 작다는 얘기는 초청되는 대상을 간단하게 압축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 찬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와 있지 않은데 18세기 금영사인가 어디 나온 한본에 보면 이것조차도 주감 스님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문 같은 경우가 집안문과 그 중례문이나 결수문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점이 좀 다릅니다. 집안문은 시작점이 바로 개개법사라 해서 법회를 여는 의식을 합니다. 그때 삼정례, 한국 불교의 삼정례와 같은 것들을 일정례로 하는데 흔히 제가 주장하는 변제삼보의 예경을 시작합니다만 조금 전에 보셨던 이것들은 시작이 설의 인유라 해서 법회가 일어난 동기를 설명해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를 설명해 주기 전에 우리는 과연 아무런 대상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의례를 선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는 설의 인유편 이전에 운수상단이라는 의식을 선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지 명량 수륙 잔문은 보이다시피 수륙 연기를 이제 실어 놓은 건데 수륙 연기는 책마다 서로 뭐 다르게 약간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륙어문이 보통 흔히 세 개, 대문이라고 보이는 집안문, 중례문, 결수문들은 보다시피 소청, 목욕, 공양시기, 병공진언, 공양진언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문을 따라서 의례를 하면 시간이 소요되는 게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결수문으로 한다면 상단이나 중단은 목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수료의례를 이 세미나를 좀 더 잘 하고 싶었다면 1시 반에 시작하지만 12시부터 아니면 11시 반부터 오시는 분들에게는 고객을 제공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잘하려면 저녁도 제공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차비도 다 드리겠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의례가 나타나듯이 그런 형식이 의례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문들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3가지 내지 4가지 5가지가 동시에 제공되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보온사에도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륙어문의 설행양태는 사실은 책에 제가 잘 썼습니다만은 이 설행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의 인유 이전에 운수상단이라는 걸 현재 한국 불교 스님네들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 운수상단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흔히 수륙제를 하다 보면 상이 소청이 있는데 또 운수상단에 삼보를 청하는 건 뭔가의 문제를 우리는 해명해 주어야 하는데 수륙제 본문에서의 상이 소청은 삼보청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삼보인데 이 삼보는 현재 운수상단의 삼보는 제가 볼 때는 보편적인 일체에 두루하고 계신 삼보입니다. 그리고 수륙제 본문에서 상위 소청은 사가모니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체삼보라고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예경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륙 본편에 가면 실현을 하느냐 간욕을 하느냐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 실현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무언가를 옮길 때 연에 실어 옮긴다는 것뿐이죠. 근데 불교에서 특히 수륙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대상들은 성인 또는 그 범부인데 성인뿐만 아니라 불보살님을 비롯한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륙제에서 실제로 설행되는 그 제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임금님의 선왕선호의 입회입니다. 선왕선호의 입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모시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 연으로 싣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18세기에 넘어가면 손으로 모시고 오고 앞에는 일왕이나 아미타엘레나 연연대사들이 연에 타고 오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실현의 위치나 아니면 대령의 위치가 어디여야 하는가의 문제, 간욕을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않는가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간욕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법계 중생이라고 한다면 임금님 홀령들 같은 분들은 도덕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굳이 간욕이라는 의식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문 밖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문하면 절사자 사문이 아니고 스님들을 의미하는 사문,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문 이전에 있었던 사문인데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거의 이 사문의 흔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사찰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륙제에서 다른 여러 어문이 산출된 배경은 제를 올리는 사람이 제를 올리는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수륙제의 규모가 결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나 하사라는 개나 스님이 우리 자바안경에 나오죠. 하루에 수륙제를 올릴 때, 무차대를 올리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했더니 3년 동안 번 30냥이 있으면 하루 수륙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바안경에서 본 적이 있고 제가 특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규모에 따라서 소문인 결수문으로 수륙제를 하려면 오후 4시에 하고, 중례문으로 하려면 오후 2시에 하고, 지반문으로 하려면 아마 오전에 시작됐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수륙제는 여러 어문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17세기가 지나면 현재 한국 불교 의례에서 수륙제에서 하고 있는 계불이윤이나 설주이윤이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불이윤은 계불이윤대로 하고 설주이윤은 서불주이윤대로 하고 있지만 17세기 이전 본들을 보면 17세기 본이나 17세기 이전 본들을 볼 때는 바로 설주이윤을 통해서 영산작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걸 제가 왜 이제 설단을 띄워봤는데, 이게 1323년에 중앙사판이고 1739년 도림사판인데, 이 도림사판이든 1723년에 중앙사판이든 실제로 찬자는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 서문들은 서문이 써진 시기가 1707년 정도로 보여집니다. 1707년 정도로 보여지는데 판각된 시기가 다른데, 이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거 단을 차립니다. 이 단에 보면은 17단 또는 12단이라고 합니다. 12단 또는 17단을 차리는데, 차리는 대상은 이분들이 모시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모시니까 이분들을 불러 모시는 겁니다.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똑같은 판본에 중앙사판은 17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림사판본은 12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과 2단이 다르지 않은데 왜 2단은 17단이라고 하고 2단은 12단이라고 할까요? 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17단이라고 계산한 분들은 여기 앞에 보면 예적단이니 사천왕단이니 명왕단이니 대석단이니 범석단이든 신중단이 있습니다. 이 신중단은 좌우에 10단을 설단한 곳에 모시지 않습니다. 모시지 않고 중앙단, 중위단, 현재 한국불교 사찰에 가면 대부분 왼편에, 부처님의 왼편의 앞에는 중단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단의 자리에 중위단이라 해서 명부만 모십니다. 그리고 예적원만 성자니 10대 명왕이니 범천왕, 제석천왕이니 이런 복덕 대신 가람신들은 5단에 쉽게 말하면 의례 도량의 가운데에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7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12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적단과 같은 신중단들은 법회를 호지하는 분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반문을 조금 전에 이제 법계성본 수륙어계를 발표자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반문의 차세에 보면은 이분들은 수륙도량의 뒤편, 양편, 앞편을 수호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례를 실제 하는 주체자, 도량을 수호하는 자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양을 받기는 하지만 공양을 받고 실제 내 그 위치, 온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의례를 옹호할 분들은 단의 숫자에 계산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제 우리 의례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만은 현재 의례에서 신중작법, 현재 의례로는 신중작법 의례에서 먼저 불려집니다. 먼저 불려지니까 이분들은 공양을 받으시고 임지로 딱딱 가서 도량을 옹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도량의 숫자에 계산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표준이냐? 그것만 아닌데 실제 의례 어문에 들어있는 위패와 이목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례를 하려면.
그러려면 그분들을 내가 누구를 모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썰 입회가 달라지고 내가 할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착이랍니다. 여기 보면 좌측에 있는 5단에 거부를 할 때는 나무 붓다야라고, 제가 오늘 나무 붓다야라고 했습니다. 나무 붓다야라고 하고, 우측에 있는 제산단이니 풍백단이니 가람단이니 사자단이니 가친단을 거부를 할 때는 나무 시방불 이렇게 하라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국 불교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의식을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상위격인 불보살의 격에 거부를 할 때는 나무 상주 시방불 7절 합니다. 요 중위격의 신중님들이나 우리 제산단이나 가친들을 칭명할 때는 거불도 나무 시방불 5절 합니다. 또 한 번은 좌우에 나눠지니까 한쪽은 나무 붓다야 원어식으로 하고 한쪽은 나무 시방불식으로 합니다. 저는 이게 한국 불교인들, 우리 의례를 하는 스님네들의 멋진 의례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를 정명하고 구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게 멋들어지게 표현해내고 있는데, 정녕 우리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소실되어 버리고 중단을 할 때는 거부를 나무 천장보살, 지장보살, 지지보살 이걸 하게 되고, 또 상단을 할 때는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이걸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제가 보는 데는 16세기 이래 변천을 시작한 한국 불교의 이 국가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부터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대입되면서부터 의례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이 이제 한 13분 남아가지고요. 수륙 어문과 의례 설행의 개념에서 볼 때는 현재 그럼 가야산에 있는 보건사에서 행해져야 될 수륙제, 행해졌던 수륙제는 어떤 모습일 거고 행해져야 될 수륙제는 가람 어떤 모습일까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조금이라도 얻으려면은 적어도 16세기 의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례는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우리 한상길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오전에는 영산을 하고 오후에는 수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전은 영산이고 제후는 수륙입니다. 그때 제전, 영산, 제후, 수륙인데 제전, 영산의 개념은 경전, 법화경을 읽으면 영산법석이고 능엄경을 읽으면 능엄법석인데 한국 불교는 대체로 이것들이 77제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수륙제를 하는 거하고 49일제의 개념으로 행해지는 수륙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실제는 우리는 77제 때는 제를 올리고 77제 사이에는 그 하루 건너 3일째부터 5일간의 법석이 7번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중국처럼 7일 동안의 그 법회 가운데 법석이 이루어지는 외단과 수륙제가 이루어지곤 4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4단의 수륙제와 외단의 법석이 있는데 한국 불교는 4단의 수륙제와 외단의 법석이 하루에 서너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오전에는 영산제를 일주일 하려니까 법화경이 한국 불교를 장악한 결정적인 배경은 저는 그 경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화경은 전체 28품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권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양으로. 그래서 오전을 법회를 하고 오후에는 조금 전에 보였던 다양한 법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수륙제가 천지명양, 법계수륙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일체 모든 성인과 범부를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용어로 소통이란 말을 씁니다만은 근대적 개념의 소통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베품의 사회죠. 국가나 가진 자가 베푸는 것이고 이걸 공약을 올리는 것이고 이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수륙제 정신은 해석되어야 될 여지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 이 수륙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조금 전에 이런 제3자들이 바라봤던 어떤 문헌의 기록과 수륙 어문의 기록과 아니면 수륙제를 실제로 할 때는 절차서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의례가 그 유명한 작법 절차고요. 후대에 작법 구감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작법 절차니 또 영산대의 작법 절차니 재반문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영산이나 수륙을 향하는 의례서인데, 의례 작법서인데 이러한 것들은 따로 두고 수륙 어머니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7, 8종의 수륙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륙제라는 종합 의례의 어떤 페스티벌에서는 예수제도 3일째, 이틀째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륙제는 시작이 예수제적 개념인 시황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황제는 또 7일째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문이고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무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고 수많은 물자와 보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사람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동참불공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의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의례서나 작법서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륙제를 완벽하게 16세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우리 어장스님께 건의를 드린 게 대령을 할 때 적어도 16세기 1529년 청문에 들어있는 대령 소창의식을 활용해 보십시다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건사에서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수륙제를 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기 또한 똑같은 전국에 많지 않은 의산팀들에 의해서 유사한 수륙제가 시연되는 것들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수륙제를 행했으면 하는가라는 제일 차적인 요인은 적어도 16세기 의례를 100% 구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때의 형태를 한 번쯤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륙제가 이제 재반문을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넘어갑니다. 재반문은 재반 절차를 적은 책이란 뜻입니다. 대체로 보면 재반문은 청문이란 말을 붙일 때는 건공의식을 먼저 제시하면 영산작법이 공양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공양문은 우리 보원사 재반문은 공양문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공양문이 앞에 있는 건 대체로 보면 청문이란 말을 붙였고 시황청이 앞에 있는 거. 이 시황청은 왜 하냐면 49제 의식입니다. 7일째에 각 7일째 제일 때마다 시황을 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렸는데 오늘날은 시황청이 사라지고 그 속에 지장보살이 들어갔습니다. 시황의 염라대왕의 원불이 지장보살입니다. 이 원불 중심으로 18세기 이후에는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황사상이 점차적으로 많이 그 의미가 좀 축소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 보원사 재반문은 하여튼 1566년에 개판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유사한 시기의 필사본이든 청문과는 좀 다른 게 있다. 이게 다른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때 예수문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재반문은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당시 1529년이니 40년 덕주사 청본이니 보원사 재반문이니 서광사 건강재반문이니 또 다음에 보림사 재반문 등이 현재 이 우리 어떤 동국대 아카이브든 문헌에 나타나는 유사본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목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뢰를 했는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유사한 게 인근의 덕주사 같은 충청도 청홍도 쪽에 있는 절입니다만은 거의 같이 나갑니다만은 이게 1540년이고 여기는 66년이니까 16년 차이가 납니다만은 뭐가 다르냐? 시황 저만에서 시황만 저만 의식이 들어있어요. 저만 의식 가운데. 이 덕주사본은 저만이 나한 저만, 탑 저만, 시황 저만이 있고 얘는 그만큼 시황만은 굉장히 놓칠 수 없는 저만으로 의식으로 이해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보림사본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재불통청 안에 시식이 들어가지 않고 성도제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식보다 시식이 가장 큰 의식이 수륙제입니다. 사실은 시식의 가장 큰 의식이 수륙제인데 수륙제의 모습들이 이 재반문에서는 이해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반문이. 이 재반문을 그냥 평소한 재반적인 일이 있는 거야라고만 이해한다면 재반문의 가치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반문의 가치를 읽으려면 저는 그게 그거 같은 차례를 잘 봐야 된다. 이 차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걸 문헌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참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됐고 해서 제가 이 재반문의 가치 가운데 이제 보온사본을 중심으로 가치를 한번 보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16세기 당시 종교 문화의 핵심에는 시황사상이 있다. 고려시대 때는 시황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빼놓고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시황사상이 저만문만을 넣은 이 보원사 판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명계의 홀령의 시식을 중시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다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대흥사 청문 등에 오면 1662년판인데요. 여기 오면 현재 한국 불교가 하고 있는 간음시식이라는 것들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간음시식은 이 자리에 와 계신 동주원명 조계종의 첫 번째 의장스님이셨는데, 이 어른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간음시식은 상시식이고 전시식은 하시식이라고 하십니다. 또 한 분의 원명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왜? 경상도 지방에는 전시식으로 모든 게 아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세기, 17세기 보니 오면 전시식은, 간음시식은 조상들 홀령만 부릅니다. 당의 홀령과 조상들 홀령만 불러요. 그래서 상시식입니다. 근데 일체의 무주고원을 불러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제사 보시는데 일체 고원을 같이 부르면 그게 시식이죠. 그래서 17세기의 시식이 서울 지방에서는 전시식으로 따로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영남 지방에서는 영반의 의식과 시식 의식이 연이어져 편집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18세기에 나타나는 간음시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연불작법의 의미와 더불어서 의미를 제시했는데, 재반문이, 보온사 재반문은 시주질 이후에 연불작법과 공약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연불작법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혜련이 대참, 소해참과 같은 그런 예법에 대한 얘기와 연불작법이란 순수한 어떻게 연불할 것인가, 이 연불작법은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러 하는 겁니다. 이 연불작법이 축소되고 축소된 게 현재는 천수경으로 남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1566년에 보온사 판본을 통해서 당시의 의례가 어떻게 선행되고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하고 늘 우리가 토론하는 얘기가 오공양인데, 이 오공양이 뭐냐의 문제, 이런 것도 한 번쯤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재반문은 제공한다고. 대체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중단은 오공양, 상단은 육법공양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공양이라는 건 작은 소법 육법공양이라고 표현을 이미 하고 있는 문헌이 무지 많습니다. 오와 오신공양이니 육법공양의 개념이, 저는 이 자리에서 확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분들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에 한국 불교인들이 법수관이란 말 아시겠죠? 불교는 많은 문헌들이 법수로 이루어져서 교학이 이루어집니다. 이 의례에 나타난 법수관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는 작법 사마상이, 정명사마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학, 나옹, 지공하상이 정명하상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1624년 이후에 조사공양문, 이 태고 보호국사가 중앙조, 중천조로 등장합니다. 나옹하상이 불교의 선종의 조사로서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조사공양문입니다. 조사공양문은 나옹하상과 무학대사만 등장합니다. 여기엔 지공하상도 등장하지 않고요. 이 문헌은 17세기의 서산대사의 후손들이 태고 보호로 중앙조를 교체해 나가는 과정을 비켜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기에 조사공양문이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공양문은 그대로 내려가다가 사마상으로 18세기가 되면 작법법사로 등장합니다. 작법법사는 우리가 불사를 할 때 정명 사마상으로 청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지공, 무학, 나옹인데, 이 얘기를 이 재반문들은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작법 사마상을 무학, 나옹 자리에서 태고로 바꾸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의 종조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직도 사마상의 신앙 양상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영정조 시절에 나타난 그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 서광사고, 서광사의 배경이 무학 스님인데 무학사님이 현창될 때 불교 불사들이 국가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는 시절에 우리 스스로 왕사였고 국사였던 무학을 정명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 스스로 정명의 불사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우리 내부적 자존감의 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은 시간이 6분 지나서 더 얘기하면 대중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나무부따야. 예, 수륙제가 우리 불교 전통 어떻게 보면 예술의 총체적인 것을 모아놓고 또 저희 수덕사 같은 경우도 선지종철이다 해서 선적인 공부가 우선되어서 연불에 대한 전통을 사실 많이 지금 챙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새로웠고 또 모르는 내용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논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한 4가지 정도 교수님께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이 잘 좀 답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출가 사무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원사와 나하고 도대체 어떤 인연이었을까?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보원사하고 인연된 지 수십 년 되면서 너무 새롭고 너무 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인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면 전문가 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내포 가야산이라고 불리면서 저희는 덕숭산 수덕사에 살고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역사 지도라든가 책을 찾아보면 남쪽에는 수덕사와 북쪽에는 우리 보원사가 있고 서쪽에는 지금 뭐 문수사, 계심사, 일락사 정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제일 중심이었던 가야산, 가야봉 밑에 가야사가 존재했었지요. 근데 이제 막연하게 한 150여 년 전에 그 가야사가 그 남양군묘로 변하면서 우리 이쪽의 가야산의 역사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저희 수덕사부터도 600년경의 기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수덕사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백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10여 군데의 사찰 중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데가 수덕사다. 이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오는데 기록상으로 보면은 1308년 수덕사 대웅전이 지어지기까지 한 500년에서 600년의 기록을 사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하신 여러 전문 교수님들의 내용을 보면 인근 유학자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서서히 이제 밝혀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지금 1200년 전 기록, 1100년 전의 기록, 1000년 전의 기록들을 보원사에서 지금 찾아내고 있는 아주 신비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법인구사 탐면스님의 흔적을 따라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쁘고도 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스스로 벌어지고 있고, 법인구사 탐문스님이 15세에 출가했던 절이 서울 세금정의 장의사인데 그 장의사에서 불과 500m 떨어져 있는 밑에 옥천암이라는 절에서 제가 8년 동안 주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말년에 지금 비문이 남아있는 우리 보원사.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오지만 그 관음굴 나오지 않습니까? 관음굴. 그 관음굴이 처음에 이거 글만 볼 때만 해도 관음굴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개성의 관음굴.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법인구사 탐문스님의 기록을 보면서 법인구사 탐문스님이 개성에서 주로 활동을 할 때 관음사를 창건했다라는 그런 기록만 한 줄 제가 봤는데, 이번에 관음굴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관음굴에 대해서 역사를 찾아보니까 관음굴이 관음사네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선종사찰의 본부인 봉은사와 교정사찰의 본부인 봉선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봉선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또한 법인국사 탐문스님이십니다. 특이하게도 지금 우리가 수륙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에 서울 옥천암에서 살 때, 세검정에서 살 때 종로 고서적 상에서 보건사 책이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서 가격도 안 물어보고 그냥 사뒀는데 10년 동안 가지고만 있었는데 그게 수륙제 책이에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가 외국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수석사에 있으면서 이 경판을 지금 찾은 지가 불과 5, 6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 중간에 나오고 그랬지만은 그 보원사 경판 중에서 그 개심사에 있었던 경판 중에서 보원사로다가 이윤에 오게 됐는데, 그 200판의 중에서 187판이 수륙제 경판이 왔고, 그 왔던 경판과 책이 지금 몇백 년 만에 딱 만나는 그러한 신비한 상황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고, 오늘에 있어서는 결국 이 수륙제에 대한 그 학술 연구와 세미나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수륙제 재연회까지 벌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특이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들 여러분들께서 발표해 주신 거 소중하게 제가 담고, 또 가야사가 그 종이 만드는 곳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 가야사 5차 발굴 중간 발표회를 지난주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발표 또한 그 예산군에서 지금 그 가야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통일신라 이전의 유물과 고려시대 때의 기단, 조선시대 때의 기단, 그리고 최후로다가 마지막 150년 전에 그 기단이 어떻게 사찰이 존재하다가 지금 사라지게 되었는가라는 그 기록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눈에서 봤던 모습들이라서, 이런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여기 계신 전문 교수님들과 연구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저희들에게 관심과 또 용기를 좀 주신다면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서 이 내포 지역의 우리 불교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116페이지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부분 빨리 읽어드리고 우리 교수님께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수류기문으로 집안문, 중례문, 결수문, 자기삼보문, 배비문, 범문, 삼보집 등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한 의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 논자의 논문에서는 초청 대상에 따라 수류기문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하나의 고정된 수류기문을 편찬해 놓고 수륙제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제외에 초청되는 숫자는 소청의 숫자와 연관이 된다. 많은 이들을 초청하려면 많은 이들을 초청하는 의문을 사용해야 하고, 의례를 시작하는 시간도 다르게 된다. 중례문으로 행할 경우는 신시, 결수문으로 봉행할 경우는 미시 의례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집안문으로 봉행할 경우를 지시하는 예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수륙제 규모의 대소를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하며, 제자의 규모에 말미암아 그러하며 제회의 시간을 배정하는 데서 일어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수륙제의 상세한 내부 구조와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16세기 보원사의 사슬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16세기 중반 보원사의 수륙제가 서령되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서령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지 논자의 고견을 좀 더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시왕은 명부세기의 10명의 왕으로 이들은 인간의 사후에 그들이 평소 지은 선과 악업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하여 생전에 칠칠제를 닦고자 하는 이들은 초하루 보름 두 때에 원차리 가서 삼보의 공양을 이며 명부의 시왕들에게 불장을 바치고 육죄하려며 선업동자가 그것을 적어 넣어 죽은 뒤에 곧바로 쾌락한 곳에 태어나 중음에 40일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며 공덕을 짓는 신앙행위를 시왕사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발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초하루 보름의 시왕신앙이 어떻게 윤달에 선행하는 예수제로 정책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보원사 재반문과 관련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자의 발표처럼 재반문이나 청문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제의 처서만으로 판본의 특징을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경강부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종통관과 관련하여 재반문 등에 언급되고 있는 조사 공약문에 나홍, 무학, 가상, 추모와 후대 태고 정조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별다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재반문의 가치를 위해서 출가 스님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까닭은 어떤 것들이 거론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전문 학자도 아니고 다만 우리 불교계에서 지금 출가 사문으로 특히 내포 가야산 성역화와 그리고 보원사 복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여러 옥고를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논자 이성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보원사 수륙제가 원행을 잘 복원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한국불교의 전통을 세워나가는데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